야, 너 그 며느리 이야기 들었어? 시어머니랑 완전 사이 안 좋았다면서?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쓰러진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본 사람. 남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바로 며느리였대. 에이, 그럼 시어머니가 고마워하기라도 했어. 처음엔 손까지 뿌리쳤어. 완전 차갑게.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언이 아들에게도 아닌 며느리에게 준 재산이었다는 거. 제 이름은 김다영입니다. 올해 34시고 결혼한 지는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광고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고 지금은 결혼과 함께 시작된 여러 일들로 제 삶이 꽤나 바쁘고 복잡해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이곳까지 오게 된 길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과 말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길이었죠. 지금 저는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이 공간에서 하얗게 핀 국화꽃들이 검은 옷차림의 사람들 틈에서 유난히 떠 보입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사람들의 조용한 속삭임이 공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 사이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저도 모르게 등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오늘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보내드리는 날이니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절을 하고 손님들을 안내하며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몸은 익숙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마치 이 장면을 밖에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무덤덤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담담함도 아닌 이상한 공허함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쏟아낸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의 시선이 묘하게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이는 제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어떤 이는 용기를 주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이 집안에서 제 존재는 늘 그림자 같았거든요. 있어도 없는 듯, 노력해도 닿지 않는 듯, 보이지 않는 벽이 항상 저를 둘러싸고 있던 자리였죠. 잠시 뒤 박 고모님이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에서 참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고모님은 오래 알고 지낸 가족처럼 부드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다영아, 잘했다. 정숙이도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 아마 기뻐할 거야.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파고들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넘칠 것 같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면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당시 29이었고 꿈도 많고 행복에 대한 기대도 컸죠. 남편을 만난 건 친구 결혼식이었는데 그는 말도 따뜻했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동안은 그 모습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연애는 순조로웠고 결혼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집안의 규칙과 기대가 제 삶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습니다. 결혼 직후 제가 처음 만난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는 혼자 아들을 키워오며 강해진 분이었습니다. 63의 삶이 그녀에게 남긴 건 깐깐함과 규칙이었죠. 그 규칙 속에 며느리로 들어온 제가 자연스럽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죠. 며느리가 집안일을 챙겨야지. 이 말은 정말 매번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기준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아이 문제도 늘 제 탓이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둘씩 낳았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결과만 보셨습니다.
남편 역시 이 문제만 나오면 말이 꼬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전쟁을 치르듯 준비했습니다. 웃으며 요리를 도왔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고 필요한 일을 찾으려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라 시선이었어요. 평가하는 시선, 기준을 들이대는 시선, 그리고 기대만큼 다하지 못했다는 식의 아쉬운 시선. 저는 그 속에서 늘 조용히 숨을 죽이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막상 자리가 되면 남편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균형의 중심은 항상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고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며 혼란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수술 동의서, 간병. 이런 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맡아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과 스트레스로 병원에 자주 오지 못했고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던 날도 있었고 말없이 눈을 감고 계시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어머니는 점점 제 표정을 보셨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키는 모습을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영아.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흔들리고 약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서 지금 저를 향해 걸어오는 어떤 노부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굴에 담긴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주변의 웅성거림도 점점 커지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흘러가는 방향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뭔가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진실이 곧 드러나려는 순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유난히 조용하고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죠. 아무 일도 일어날 리 없는 정말 흔한 하루 같았어요. 저는 작은 서재에서 책상 앞에 앉아 로고 디자인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펜 태블릿 선이 책상 아래로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고 머그잔에는 아침에 마신 커피의 미지근한 향만이 남아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남편 이름이 뜨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느낌이 등허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일하는 시간에는 거의 전화를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짧은 문자 한 줄이면 끝났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 낯설었어요. 떨려 있었고 무너질 듯 끊어질 듯 마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불안정했죠. 다영아, 엄마가 집에서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가야 해. 바로 와야 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귀 옆에서 북처럼 울리기 시작했어요. 20분 뒤 우리는 서울 저녁 러시아워 속을 미친 듯이 통과하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헤드라이트, 네온사인, 회색빛 건물들이 몽환적으로 흐려져 보였어요. 남편은 핸들을 너무 세게 잡고 있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기도인지 부정인지 혹은 자기 자신을 다독이려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옆에서 무릎 위로 포개 올린 손이 계속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몸은 현실에 있는데 정신은 마치 멀리 떨어져서 이 모든 걸 화면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차 매연이 뒤섞여 목이 따끔거렸어요. 우리는 거의 달리다시피 중환자실 방향으로 향했어요. 밝은 형광등이 차갑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바닥에 울리는 신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끝없는 복도에서 반사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어디가 어딘지 잠시 혼란이 올 정도였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의사였는데 피곤해 보이는 눈빛 뒤로 진지함이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환자분이 심한 뇌출혈을 일으키신 상태입니다. 일단 생명은 유지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살아나시더라도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하고 24시간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은 공중에 걸린 채 천천히 우리 쪽으로 떨어지는 낙엽처럼 느리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가슴에 꽂혔어요. 남편은 의사의 말이 들리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어깨가 툭 하고 꺼지고 눈가가 붉어지고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이면서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누구보다 강한 줄 알았던 남편이 한순간에 어린아이처럼 작아지고 무력해지는 게 제 마음을 짓누르듯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면회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분은 제가 알던 그 정숙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꼿꼿했고 바지가 조금만 구겨져 있어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던 분이었죠. 하지만 그날 기계음에 둘러싸인 그분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피부는 잿빛에 가까웠고 호흡기 튜브가 입을 가리고 있어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의 손은 마치 생기가 빠진 나뭇가지처럼 가벼웠어요. 저는 침대 발치에 서서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 후 며칠은 기억조차 흐릿해요.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상담실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초조해하는 일의 반복이었죠.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회사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버거워했어요. 누군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의료비는 계속 쌓이고 치료 결정은 계속 내려야 하고 병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남편이 아니었죠. 저는 프리랜서로 전환의 시간을 만들었고 매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학 용어들을 메모장에 적고 약품 이름도 배우고 물리치료 과정도 직접 확인했죠. 어머니는 제가 해주는 것들을 처음엔 모두 거부했어요.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꾹 다물고 심지어 말할 힘도 없으면서 제게 등을 돌리려 했어요. 너 말고 아들 단어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그래도 저는 떠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뒤에는 조용히 국을 식혀 숟가락을 들였어요. 그렇게 일상이 쌓였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의 머리를 빗어드리고 욕창 예방을 도왔고 신문을 읽어드리고 손운동을 시켜드리고 때로는 말없이 음악만 틀어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드디어 제게 질문을 했어요. 왜 너 여기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질문. 비난이 아니라 진짜 궁금함이 담긴 말. 나는 수건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눈가에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조용히 떨어졌어요. 다영은 늘 침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었다. 결혼 후 5년 동안 시어머니 정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견디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뇌리를 스치듯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삼키며
한 가지 마음만 붙들고 살아왔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다. 정숙은 다영을 아예 식구가 아닌 남의 집 딸처럼 대했다. 명절마다, 심부름마다, 대화마다 그 벽은 한 번도 허물어진 적이 없었다. 겉보기엔 며느리와 시어머니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늘 남보다 멀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쓰러짐. 병원에서 들은 뇌출혈이라는 단어는 다영의 맥을 순간적으로 풀어버렸다. 오랜 감정의 골이 있음에도 정숙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왠지 모를 먹먹함이 가슴을 쳤다. 중환자실 앞에서 남편은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될 줄은. 다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최대한 담담하게 말해줬다. 우리 잘 버티자.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돼. 하지만 남편은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다. 회사 문제, 정신적 스트레스,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그때부터 간병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다영의 몫이 되었다. 병원 복도에는 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밤이 되면 병실 불빛만 희멀겋게 켜지고 간병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붙이는 날이 반복됐다. 시어머니의 투병 3개월 동안 다영은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처음 한 달은 시어머니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됐어, 아들 불러. 손을 잡아들이면 손을 빼고 음식을 먹여드리면 고개를 돌렸다. 그럴 때마다 다영은 서러운 마음이 밀려왔지만 혼자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들어갔다. 어머니, 조금만 드셔보세요. 힘내셔야 회복 속도가 빨라져요. 그 목소리는 늘 부드럽고 차분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정숙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영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도 있었다. 마치 오래된 오해가 조금씩 금이 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영아. 몸을 가누기 힘들어 떨리는 목소리. 시어머니가 먼저 부른 건 처음이었다. 다영은 놀라 돌아보았다. 네, 어머니. 내가 미안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감정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회복의 희망이 조금 보이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급성 심정지가 찾아왔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 기계음, 그리고 조용한 정적. 그날 병원은 이상하리만큼 싸늘했다. 장례 준비는 대부분 다영이 맡았다. 남편은 충격에 빠져 있었고 시댁 식구들 대부분은 멀리 떨어져 살았다. 다영은 상복을 차려입고 조문객을 맞으며 마지막까지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그때 정숙의 오랜 친구라는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그는 다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며느리야, 내 시어머니 마지막에 너 이야기만 하더라. 내가 마지막에 기댄 사람은 다영이었다고. 그 아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고. 다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울음을 삼켰다. 그러나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장례 마지막 날 변호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다. 정숙이 생전에 남긴 문서 때문이었다. 고인께서 몇 달 전 임대 수익이 나오는 작은 상가 건물이 임대권 절반을 며느리분에게 남기셨습니다.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아니, 왜 제 아내에게요? 저도 자식인데.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다. 고인께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을 가족답게 대해준 사람에게 주라. 그게 며느리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장례식장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누가 진심으로 시어머니 옆을 지켰는지, 누가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했는지. 그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이 남긴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다. 다영은 장례 마지막 날 시어머니의 가방 속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다영아, 내가 너를 몰라봤다. 너처럼 따뜻한 사람 또 있을까? 내 잘못을 너에게서 배웠다. 고맙다. 다영은 그 쪽지를 한참 동안 손에서 놓지 못했다. 뒤늦게 다가온 시어머니의 진심은 그녀에게 너무 늦게, 너무 아프게 도착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다영에게 말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다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목요일 오후 2시 47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병원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게 주어진 짧은 휴식 같은 날이었죠. 빨래를 하고 밀린 설거지를 하고 마음에만 담아뒀던 집안일을 하나씩 정리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숙 어머니가 그날따라 유난히 편안한 표정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방문 횟수를 조금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하며 저에게도 쉬어야 한다고 말해주셨죠. 고집 센 분이신데도 그런 조언에 억지로라도 끄덕여주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하셨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내일도 있으니까 가서 쉬어. 그래서인지 그날 병원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뜬 순간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이미 손이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었고 귀는 간호사 목소리가 끝까지 들리기도 전에 막혀버린 듯 멍해졌습니다. 심장 문제로 지금 바로 오셔야 해요. 그 말만이 또렷하게 들렸고 그 뒤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집을 뛰쳐나왔고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잠결에 무슨 일이냐고 되묻기만 했죠. 저는 설명할 겨를도 없었고 설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 지금 당장 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의료진의 눈빛, 서두르는 발걸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조용한 움직임. 제가 달려가려는 걸 막아선 의사 선생님의 단단하지만 차가운 손, 그리고 그가 전하려고 노력하던 짧은 말들 심정지, 갑작스러운 상황, 30분간의 심폐소생술, 최선을 다했다는 말. 하지만 마지막 한 문장이 모든 소리를 가려버렸습니다. 가셨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지지도 않았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셨던 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건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정말로 일어났고 저는 그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에서 모두들 평화롭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배려 어린 거짓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텅 빈 얼굴, 빈자리처럼 느껴지는 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피부. 그 온기가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금방 돌아와 저를 혼낼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남편은 뒤늦게 넘어지듯 들어왔고 어머니 시신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이전에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도 깊고 거칠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저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남편. 같은 슬픔을 느끼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너져 있는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서 있는 기묘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틈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서류와 절차,
행정적인 설명들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너무 잔인한 현실적인 작업들이죠. 남편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울고 있었고 결국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은 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숙 어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혼란을 누군가 정리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고르고 꽃을 정하고 누가 연락을 받아야 할지 명단을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부고를 전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복도 한쪽에서 다투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의지할 힘조차 없었고 결국 저는 가족의 중심이라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죠. 장례 첫날 저는 거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축 늘어진 몸을 억지로 일으켜 절을 하고 조문객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어머니의 영정 옆 자리를 지키는 남편을 대신해 빈틈을 메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조문객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건넨 위로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제게로 시선이 넘어왔고 그 눈빛에는 놀라움, 의구심, 심지어는 인정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어머니와 갈등이 많았다는 건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처럼 번졌었으니까요. 그날 밤 조용한 준비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제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했던 수많은 날 선말들, 언제든 저를 내몰 수 있을 만큼 차갑게 보였던 그 태도는 어느새 마지막 몇 주 동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던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슬픔은 계속 뒷자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조문객은 더 많아졌습니다. 바쁜 흐름 속에서 잠시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입구 쪽에 꼿꼿한 자세로 서 계신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 차림,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 남과는 다른 묵직함이 느껴지는 눈빛. 자연스럽게 제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셨어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잔잔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미순, 정숙 어머니와 60년 넘게 함께 지낸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어머니의 가장 깊은 시간을 지켜본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정숙이가 너 얘기를 참 많이 했어.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늘 시어머니에게 미움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흔드는 첫 문장이었으니까요. 이어지는 박할머니의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에 의지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너였어. 믿은 사람도 너였고 품위와 위로를 준 사람도 너였다고 하더라.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정숙 어머니는 결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낸 인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너에게 전하라고 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박할머니가 제게 조용히 손짓하며 작은 방으로 이끌었을 때 저는 그 공간이 왜 이렇게 숨막히도록 고요한지 곧 이해하게 됐어요. 본당 한켠에 붙어 있는 그 방은 조문객 틈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고르는 용도로 만들어진 곳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춰 선 것처럼 정숙 어머니의 마지막 진심이 흘러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죠.
낮은 테이블과 방석 몇 개, 오래된 창문에서 들어오는 늦은 햇살이 방바닥을 길게 스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멀게만 느껴졌고 사람들의 억눌린 울음과 나지막한 대화 소리만이 아주 희미하게 닿아왔어요. 저는 박할머니 앞에 앉았고 그 순간 할머니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 떨림이 단순한 노쇠함 때문은 아니라는 것, 곧 제가 들을 이야기가 제 삶을 또 한 번 크게 흔들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세월에 달아 윤이 나는 핸드백을 천천히 열고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손끝이 종이를 잠시 쓰다듬듯 스친 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하셨어요. 정수기가 3주 전에 나한테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 그 첫 문장에서부터 이미 할머니 목소리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뇌졸중 이후로 처음 본 건데 너무 많이 변했더라. 몸이 아니라 마음이. 수십 년 겉으로만 강해 보이려 했던 여자가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어. 오래 기다리던 평화가 온 얼굴에 내려앉은 것 같더라. 저는 숨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몇 주 동안 제 곁에서 조금씩 변해가던 정숙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변화가 저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걸, 이 오래된 친구의 눈에도 똑같이 보였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 한쪽에서 묵직한 감정이 울컥하고 올라왔어요. 그날 2시간 내내 너 얘기만 했어. 박할머니의 말이 한자 한자 제 가슴에 박히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죄책감에 묶여 살았는지. 마지막에 나한테 한참을 울면서 그랬다. 혹시 내가 갑자기 잘못되면 다영이에게 꼭 전해달라. 내가 마지막에 믿은 건 아들이 아니라 다영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말 그대로 힘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누르고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한꺼번에 터져버린 듯 했죠. 저는 정숙 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제 슬픔도 제 고통도 뒤로 미루며 버텨왔는데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제게로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어요. 박할머니가 제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셨지만 그 손길조차 눈물이 멈추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할 만큼 제 안에서는 폭풍처럼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더 있어. 박할머니 목소리가 한층 낮고 부드러워졌어요. 정수기가 법적으로 남겨놓은 게 있다. 그 순간 본당 쪽에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도 섞여 있었고 여러 사람의 급한 발걸음이 복도 바닥을 울리고 있었죠. 할머니와 저는 동시에 몸을 일으켰어요. 불길한 예감이 목 뒤를 스칠 만큼 본당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감지했어요. 방 밖으로 나오자 제단 앞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까만 정장을 말끔히 입고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있는 모습이 단번에 변호사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조문객 몇 명이 주변에 둥그렇게 서 있었고 남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그 상황을 해석하려 애쓰는 듯 보였어요. 그 변호사가 저와 박할머니를 보자마자 안도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김다영 씨 맞으시죠? 저는 윤정숙 여사님 대리인 한민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고인께서 장례식 중 반드시 처리해 달라며 구체적인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를 향해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너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전혀 몰라. 정말. 변호사는 장례식장 전체가 조용히 숨을 죽인 가운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도장과 서명들이 가득한 서류가 탁자 위로 펼쳐지자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윤 여사님은 7주 전 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정신적 판단 능력을 확인받으신 뒤 상업용 건물 임대 수입의 50% 소유권을 며느리 김다영 씨에게 사망 즉시 양도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남편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붉었다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였죠.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그보다 더욱 결정적이었어요. 윤 여사님 친필 진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종이를 바라보며 한 줄 한 줄 읽어나갔어요. 정숙 어머니가 제게 받았던 음식 한 숟갈, 제가 씻겨드린 밤들,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손을 잡고 있던 시간들,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미안함과 고마움 그 모든 것이 글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 진짜 가족은 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으로 정해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을 잃었고 박 할머니가 재빠르게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저는 울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슬픔과 감사, 충격과 안도 무엇보다도 제 마음 한 곳에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뒤틀리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셨어. 이게 어떻게 유효해? 그러자 변호사는 다시 하나의 문서를 꺼냈어요.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입니다. 윤 여사님은 법적 결정을 내릴 완전한 능력이 있었다고 명확히 확인받으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례식장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소곤거렸고 정숙 어머니의 언니들은 침착하게 제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몇몇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그러다 어디선가 한 친척 어른이 나서서 말했어요. 며느리가 3달 내내 돌봤잖아. 우리도 다 봤어. 아들은 바쁘다며 거의 못 왔고 남편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큰 숨과 함께 그 말을 받아치려 했지만 순간 스스로도 그 변명이 얼마나 얄팍한지 깨달았는지 말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완전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참아온 감정, 몇 년 동안 외면해온 진실이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남편 앞으로 다가가 말했어요. 조종, 설득?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제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단했어요. 난 당신 어머니를 사랑했어. 마지막 몇 달은 정말 가족처럼.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자 박 할머니가 다시 제 옆으로 오며 조용히 한 말을 덧붙였어요. 정숙이가 내 미래를 걱정했어. 혹시라도 내가 혼자가 될까봐 그래서 남겨준 거야. 벌 주려고 남긴 게 아니야. 지켜주려고 남긴 거지. 그제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어요. 전통을 중시하던 정숙 어머니의 언니들조차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숙이가 잘못 돌이켜보려 했던 거야. 내가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걸 마지막에야 알았던 거지. 그 후로 이어진 시간은 길고 혼란스러웠어요. 변호사는 추가 서류들을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전보다 따뜻하고 더 조심스럽고 때로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껴졌어요. 남편은 먼 구석에서 친구들과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고 가끔씩 저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책임과 두려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죠. 그러던 중
박 할머니가 다시 제 곁으로 오셨어요. 하나 더 있어. 작고 접힌 종이를 제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어요. 정수기가 며칠 전에 내게 맡긴 거야. 내가 혼자일 때 읽어보래. 너한테만 하는 말이라고. 종이 바깥에는 떨리는 글씨로 다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글씨만 바라보며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종이 속에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무게가 이미 느껴졌거든요. 장례식장은 저물어가고 사람들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제 손에 쥐어진 그 작은 종이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졌어요. 이 한 장의 편지가 또 무엇을 뒤바꾸게 될지, 어떤 답을 품고 있을지, 그리고 내일 아니, 앞으로 어떤 풍파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저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둠 속에서 종이를 꼭 쥔 채 이제부터 펼쳐질 변화의 무게를 조용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펼칠 용기는 아직 제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곧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장례식장의 마지막 날은 언제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공존합니다. 끝이라는 안도감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보내는 슬픔이 묘하게 섞여 있지요. 3일째 되는 장례식장은 사람들 발길로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고 꽃들은 힘이 빠져 가장자리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는 옅어지지 않고 무겁게 깔려 있었고 저는 그 한켠의 낡은 나무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정신도 더는 움직일 힘이 없었거든요. 등은 저를 반복한 탓에 결렸고 딱딱한 구두는 발을 지치게 했으며 3일 동안 이어진 긴장과 울음으로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됨보다 더 깊은 피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이 바닥난 자리에서 밀려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마지막이라는 현실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장례식장 높은 창문을 통해 기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작은 영혼처럼 반짝였고 그 모습을 보며 묘하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슬픔만 남아있는 공간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시선을 정숙 어머니 영정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에 작은 흰색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액자 모서리에 살짝 끼워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유를 알 수 없이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메모지처럼 얇고 약한 종이었지만 그 위의 글씨는 분명 정숙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단정하고 강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삐뚤어지고 혼자 글씨를 적는 것조차 어려우셨을 순간이 느껴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는지 글씨만 봐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다영아. 그 글자를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나를 구했다. 세상에서 가장 짧고 가장 무거운 문장. 그동안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 세 글자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진 미안했다. 고맙다. 라는 문장을 읽자 눈앞이 바로 흐려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글씨가 가장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내 진심을 알아봐 줄 사람 꼭 나타날 거야. 그 문장을 끝까지 쓰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져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저에게 주고 싶었던 건 미움도
후회도 아닌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반드시 온다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감정을 삼키며 억눌러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외로움, 인정받고 싶었지만 끝내 닿지 못했던 감정들, 그리고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나날들의 무게까지 모든 게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부끄러움, 죄책감, 후회 그 모든 감정이 그의 얼굴 위로 흘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서로를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가장 쉬운 길만 골라오며 감정적인 책임을 피하고 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며 현실을 외면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맞춰주고 참아주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그를 배려해왔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할 것 같아. 이 말은 결혼 생활의 끝을 선언하는 말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덮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정숙 어머니의 편지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영정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늦은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습니다. 3일 동안 어둡고 무거웠던 공간을 벗어나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그 순간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풀려나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불러 타면서 저는 결혼한 집이 아닌 제 본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그 집이 아니라 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유로 이제부터 제 인생을 새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